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반 탈원전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리는 BA2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이 67%를 넘어서 확실한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외국과 달리 우리는 오미크론과 BA2가 함께 유행하는 상황이어서 BA2로 인한 재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이 재택치료로 전환된 뒤 생활치료센터의 이용률이 크게 낮아져 현재 가동률이 1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운영 중단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6,000원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판매 가격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악질 성범죄 수단으로 이용되는 마약, GHB, 일명 물뽕을 쉽게 탐지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겔 형태인 이 물질의 특성과 효율적인 사용법을 사이언스투데이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 BA2로 인한 재유행 확산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67.7%로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된 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오미크론의 유행이 끝난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존재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함께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더 넓게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스텔스 오미크론에 의해 다시금 유행 상승으로 돌아서기보다는 감소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며 유행이 연이어 나타나는 쌍봉형의 2차 정점형도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모두 5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유지하면서 대규모 발생과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부담, 고위험군 발생 증가, 사망자 지속 발생 등이 위험 요인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규모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1로 11주 만에 1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모든 연령대의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보다 감소했지만 접종률이 낮고 활동이 많은 9살 이하의 경우 10만 명당 발생률이 1,015명으로 가장 높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재 7일인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격리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낮아짐에 따라 운영 중단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역학조사 분석단장은 확진자 격리 기간을 단축한 국가들은 대부분 바이러스 생존력보다는 사회기능 마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단장은 찬반 양론 모두 의견이 있는 편이라며 법정 1급 감염병 하향 등도 준비 중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 다시 설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은 유행 규모 축소에 맞춰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기본 치료 방침이 시설 격리에서 재택치료로 전환된 뒤 생활치료센터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가동률은 19.1%에 불과합니다. 전국에 마련된 19,703개 병상 가운데 3,762개의 병상만 사용 중이고 15,941개 병상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낮아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을 중단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개에 6,000원으로 지정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판매 가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 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 공급됨에 따라 판매 가격 지정 조치를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을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한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자가 진단 키트를 1인당 5개까지만 살 수 있게 했던 제한 조치도 지난달 27일부터 해제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먹는 치료제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보건소에 먼저 공급하고 6일부터 해당 시설 처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내과 계열 외래진료센터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지고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 사망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먹는 치료제 사용 가능 물량은 42만 명분으로 방역당국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대한 치료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먼저 공급해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처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의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들이 특히 반려식물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식물 호텔이나 식물 병원 같은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큰 식물원 모양의 카페 안, 뾰족하고 푸른 잎의 타마린드, 붉은 단풍잎을 연상하게 하는 휴케라와 특이한 모양이 매력적인 셀렘까지. 카페 안은 봄꽃과 식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향기는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습니다. 남자아이 둘을 키우는데 워낙 활동량이 많아서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가고 나서 식물을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반려식물로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겐 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머무는 시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조금 공기에 좋거나 좀 힐링을 취하실 수 있는 식물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한 20%에서 30%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아요. 식물 호텔도 등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식물을 맡아 관리해 줍니다. 파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보관까지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 있는 식물들은 모두 주인이 있는데요. 여행이나 출장을 떠난 사람들이 잠시 맡긴 것들입니다. 마치 호텔처럼 101호 푯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래에는 조금 신혼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용객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상처가 나거나 일부가 썩은 반려식물을 위한 온라인 병원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식물병원에는 한 달 동안 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반려식물 사진과 상태를 적어놓으면 식물 전문가가 상세하게 대답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로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사이버 식물병원처럼 온라인 같은 경우 가정원에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 차지하시거든요. 이처럼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코로나 위기의 영향도 큽니다. 좁은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치유 개념으로 반려식물을 가까이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이제 초록이 주는 편안함? 그런 것들도 줄 수가 있고요. 또 식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사람한테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코로나 위기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요즘, 반려식물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이 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지 시각 4일,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2일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스텔스 오미크론 감염자 비중을 72.2%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비중은 오미크론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9일에서 15일에는 0.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3월 이후 상승해 마지막 주에는 57.3%로 올라서며 우세종이 됐습니다. 상하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중국 전체의 하루 감염자 수가 2년여 전 우한 봉쇄 당시를 넘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4일 하루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중국 본토의 신규 감염자 수가
16,590명으로 전날보다 2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지난 2020년 2월 12일에 하루 최다 감염자 수 15,152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겁니다. 특히 당시에는 누락된 감염자 수를 한꺼번에 합산하면서 감염자가 하루 만에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이 2년여 전에 하루 평균 감염자 수보다 4배 정도 더 많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2년여 전에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데 비해 이번에는 상하이에서 대부분의 감염자가 나와 상하이가 제2의 우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집계 결과 4일 중국 전체의 감염자 16,590명 가운데 80.5%인 13,086명이 상하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악질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료나 술에 타면은 아예 티가 나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마약이죠. 일명 물뽕을 손쉽게 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시고 자세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GHB. 섭취하면 15분 안에 정신을 잃고 이후 4시간 이상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색무취의 마약으로 술이나 음료와 섞어도 티가 나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마시고 나서 이 짧은 시간에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자기가 범행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경찰서에 찾아 신고하더라도 이미 이를 입증할 방법이 어렵다는 게. 국내 연구진이 술에 녹아있는 GHB를 손쉽게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GHB가 들어있는 맥주 몇 방울을 노란색 젤에 떨어뜨렸더니 수초 만에 선명한 빨간색 젤로 변합니다. 마약 성분에 젤이 접촉하면 젤의 분자 구조가 변하면서 빨간색을 띠는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클럽처럼 어두운 곳에서도 젤의 색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앱도 개발했습니다. 정확도가 한 90% 이상은 됩니다. 마약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정신을 잃게 되는 그 마약 농도가 단 수초 만에 바로 반응이 되기 때문에 민감도라든지 특이도가. 이렇게 신용카드나 화장품에 개발된 화합물을 도포해서 가지고 다니면 일반인들도 어디에서든 마약을 쉽게 검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해당 화합물을 가루나 액체 형태로 대량 생산해 제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술을 응용해 물뽕 외에도 암페타민과 케타민 등 다른 마약까지 검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대중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말이죠. 바로 이 GHB, 속칭 물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약물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GHB는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르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도에 마약류로 지정된 약물입니다. 네. 색깔이나 향이 특별히 없어서 주로 물이나 술에 타서 마시기 때문에 물 같은 히로뽕 이런 뜻의 물뽕으로 불립니다. 네. GHB는 중추신경 억제제로 기면증이나 수면장애 또 알코올 의존증 등의 치료에도 사용되는데요. 일정량 이상을 섭취하면 15분 이내에 수면 마취 상태가 유발돼서 수면 마취 상태가 되도록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또 정신을 차린 이후에도 정신이 들지 않고 또 복용 이후에 3-4시간 동안의 상황을 전혀 기억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GHB를 술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뒤에 성범죄 등을 저지르는 사건도 발생하는데요. 예. 대표적인 데이트 성폭행 약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술 한 컵 정도의 GHB 약 2g만을 타도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술에 타서 마실 경우에는 잘못하면 호흡기 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고요. 또 과다 복용할 시에는 뇌사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량만으로도 이렇게 무서운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한데요. 기존에는 이런 약물들을 좀 검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나요? 네, 현재는 데이트 성폭행 약물을 검출하는 방법이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마약을 검출하는 사후 검출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네. 주로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범죄 발생 이후에 소변이나 혈액 등의 샘플을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사후 검출마저도 이런 GHB의 경우는 쉽지가 않은데요. 복용 후에 6시간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GHB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GHB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혈액이나 소변 샘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범죄 증거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마약을 사전에 검출하는 기술도 있긴 한데요. 특수 장비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일반인 수준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을 미리 검출해낸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흔적을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그 기술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로는 이제 GHB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한 물질이죠. GHB를 만나면 색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GHB의 구조를 보면요, 끝부분에 카복실기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왼쪽 끝에 위치한 수소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네. 연구팀은 이 수소가 붙어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는데요. 네. 연구팀이 개발한 물질이 이 GHB와 만나면은 구조가 변하고 또 색깔도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간단하게 물질에 액체를 섞는 방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모든 반응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겔이 맨눈에 보일 만큼 색깔이 변하는 데는 수초에서 길어야 1분 이내입니다. 연구진의 구체적인 설명 들어보시죠. 실제로 화합물이 마약하고 만나기 때문에 결합을 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마약 술이나 다양한 어떤 용액에 하더라도 거기 있는 다양한 이물질이 같이 이렇게 혼합돼서 들어오더라도 저희는 선택성 있게 잘 색깔이 그때그때 변하는데요. 다른 기술들은 선택성이 거의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GHB의 구조를 표적으로 삼아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술 같은 이물질이 있어도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군요. 사실 이런 범죄들은 술에 섞어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구진들이 와인이나 맥주, 소주 등 30여 종의 술에 GHB를 섞어서 개발된 젤의 마약 검출 성능을 테스트했는데요. 네. 막걸리를 제외하고는 검출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하고요. 전체적인 정확도가 9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GHB가 술에 희석된 상태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검출을 위해서는 민감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구팀은 실험 결과 GHB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인 밀리리터당 1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농도로 존재한다면 충분히 검출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겔이 상용화된다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정말 톡톡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연구팀은 이 물질이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젤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액체 형태라면 용기에 넣어서 휴대하기가 불편할 테고 또 쏟을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젤제형의 화합물을 만들었는데 화장품 케이스 안쪽이나 이런 곳에 휴대용품에 발라놓고 또 술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마약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젤을 마치 매니큐어처럼 손톱에 바른 뒤에 그 위에 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합물 자체가 인체 독성이 없어야 할 텐데요. 안전성 평가연구소 실험 결과 연구진이 개발한 화합물의 독성 우려가 낮았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평가한 모델은 현재 대체시험법 중에 가장 최신이고 가장 독성 평가가 뛰어나다고 하는 ZPC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굉장히 고함량의 농도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어떠한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연구팀은 이 겔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앱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젤 색상이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노란색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객관적으로 스마트폰 앱이 판단을 해주는 건데요. 예. 이 GHB가 암암리에 활용되는 이 클럽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젤 색깔이 그대로 노란색인지 붉은색으로 변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을 켜서 이 젤을 사진
사진으로 찍으면 스마트폰이 사진의 픽셀을 분석하고 또 색을 정확히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안전, 주의, 위험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GHB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범죄들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라서 더 위험한데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뭐 육안으로 혹은 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품화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이 이미 국내 중소기업과 손잡고 화합물을 여러 제형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선보인 젤 형태로 대량 생산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가루 형태나 액체 형태로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또 종이 형태, 그러니까 음료의 종이 끝을 살짝 담궈서 마약을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지 형태로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해서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연구팀은 이번 검출 기술을 기반으로 화합물의 구조를 조금만 변형하면은 GHB 외에도 다른 마약 검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GHB와 함께 3대 데이트 성폭행 약물로 꼽히는 게 암페타민과 케타민이거든요. 이런 암페타민과 케타민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루빨리 상용화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계속 가동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원전 확대 정책이 취임 전부터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에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10년마다 원전의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 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14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찾는 평가입니다. 이 보고서의 원래 제출 기한은 지난해 4월 8일까지였지만 한수원이 이를 1년 연장해달라고 원안위에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기존 안전성 평가 이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성 관련 부분만 평가할 뿐 경제성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을 했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원전 24기 가운데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한빛과 월성, 한울 등 총 10기의 원전 수명이 끝납니다.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사업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증대 공약이 지켜지려면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계속 운전은 필수적입니다. 미국 같은 데는 한 60년, 80년도 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원전 운영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안전성 검토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것이 연장 운영이 되고. 하지만 실제 노후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찬반 논쟁은 물론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해 보고서 평가에만 1년 이상이 걸린 것을 고려해보면 수명이 끝나는 내년 4월 전에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 검토가 끝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원전 설비를 보강해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경제적인 만큼 논란 없이 원전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침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김포 열병합 발전소의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식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요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특히 가스터빈 기술이 수소터빈 기술의 모태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내에 보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국산으로 이번에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곡물 가격 등 불안 요인들이 적지 않아서 당분간 물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가 국내 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31.2%나 오르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휘발유 27.4%, 경유 37.9%, 등유는 47.1% 치솟았습니다. 전기료 5%, 상수도료는 4.1% 상승했고 빵 등 가공식품은 6.4%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3% 이상 뛰었는데 외식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전세를 비롯해 보험 서비스료, 생선회, 치킨값 등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보다도 인플레가 너무 많이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요즘에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농축수산물은 1월과 2월에 비해 오름세가 둔화했습니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올랐지만 파와 양파는 내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 넘게 오르며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의 오름세 확대가 이번 달 전체 물가 상승률을 0.5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곡물 가격 등 대외적 불안 요인들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어서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유지하고 올해 연간 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3.1%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지금의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데요.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최대 83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관계장관 회의에서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 10%포인트를 추가로 인한 30%로 확대하여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택시,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즉 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최근 급등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에는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에너지와 비철금속, 곡물 등 11개 품목의 원자재 공급 관련 보고서를 내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원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달 배럴당 가격이 1년 전보다 645% 오른 128달러까지 급등했지만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중에 20%가 하락해 80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보다 30% 하락하고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큰 니켈과 팔라듐도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 옥수수와 보리 등 곡물도 다른 지역의 공급 물량 증가로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유가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각 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배럴에 4달러 1센트, 4% 오른 103달러 28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배럴에 3달러 14센트, 3% 상승한 107달러 53센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세계를 경악해 한 러시아의 부차 대학살 후폭풍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고 발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미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키이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를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소행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И закатованных з відрубаними кінців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вбиті діти. Я думаю, що це більше, ніж це є геноцид. 민간인 대학살까지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И ежедневно, понимаете, там находятся люди в бочках, в погребах и так далее, задушенные и просто замученные. Поэтому считаю, что им нужно... 러시아는 여전히 발뺌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는 겁니다. Там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была устроена инсценировка, которую разгоняют по всем каналам и социальным сетям украинск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 их западные покровители. 하지만 이 주장을 고지곳대로 듣는 나라는 없습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in diesen Stunden erreichen uns furchtbare und grauenerregende Aufnahmen aus der Ukraine. Wir sehen Dutzende erschossene Zivilisten in Buchta. 독일은 부차 대학살에 대한 첫 대응으로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와 국민들에게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제도를 잠정 중단하는 등 맞불을 놨지만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부르며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여러분은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봤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푸틴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gather all the detail so this can be have a war crime trial. This guy is brutal, and what's happening in Bucha is outrageous, and everyone's seen it.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6일 푸틴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으로 규정한 데 이어 살인 독재자,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부르는 등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러시아와 무역을 이어가고 있는 일부 나라에 대한 2차 제재 등 에너지, 광물, 운송, 금융 등 분야에 대한 제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개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차원의 법적 절차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EU가 앞서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공동조사팀을 설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 역시 부차와 다른 지역에서 나온 보고들은 전쟁 범죄의 가능성, 국제인도주의법의 중대한 위반, 국제인권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피해자의 신원 확인과 증거 보존, 독립적인 조사, 희생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구제 조치 등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분석한 결과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3.3 마이크로그램으로 제1차 때인 2019년 12월에서 2020년 3월까지 평균 농도 24.5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5%가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41로 제1차 계절관리제 28일에 비해 12일이 늘어나며 43% 증가했습니다. 반면 나쁨 일수는 18일을 기록하며 제1차 계절관리제 22일에 비해 4일이 줄어들어 18% 감소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제56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평가 보고서 제3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현재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09도 올라 있으며 현 정책이 지속한다면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극한적 기후재난을 피하기 위해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얼음 면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건 결국 이상기후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기후변화를 막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는 원인과 그 피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방송에서 남극의 해빙,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그 얼음, 이 녹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북극의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자, 북극의 해빙도 많이 녹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2월 25일이었죠. 북극 해빙이 1,488만 제곱킬로미터로 역대 그 최대 면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1981년에서 2010년 평균 최대 해빙 시기보다 무려 15일이나 빨리 최대 면적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해빙 면적도 정말 작아지고 있는데요. 1981년에서 2010년의 평균 최대 면적보다 77만 제곱킬로미터 작아졌습니다. 북극 해빙을 위성이 기록한 44년 기간 중 10번째로 작았는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극의 해빙이 2월 25일에 최대 면적을 기록한 이후에 빠르게 녹기 시작을 했습니다. 3월 28일 현재는 해빙 면적이 지금까지 북극 해빙 면적이 가장 작았던 2017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지금 많이 녹아 있습니다. 해빙이 평년보다 많이 녹은 지역은 러시아 북쪽 캄차카 반도 인근의 오츠크해, 그리고 노르웨이 북쪽 해상인 바렌츠해 등이 많이 녹아 있죠. 네, 3월부터 북극의 해빙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준비하신 그림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북극의 해빙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는 것을 지금 나오는 그림으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3월 28일 현재 2021년에서 2022년 빙하에 남은 면적을 나타내는 푸른선이 2월 이후에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죠. 그 원인은 올해 3월에 북극권의 온도가 평년보다 30도 이상 높은 이상고년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검은 점선이 보이시는데 저거는 이제 2011년에서 2012년의 해빙 면적으로 역사상 5번째로 해빙 면적이 좁았던 해입니다. 현재와 비교해 보면 2월까지는 그 당시에 상당히 비슷하게 진행되다가 3월로 접어들면서 해빙 면적이 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북극의 해빙이 녹으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상기후잖아요. 최근 들어서 지금 폭염이나 대홍수 같은 이런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잦아들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빙 감소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북반구에서 일어났던 뭐 폭염이라든가 이 대홍수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작년 이전부터 북극 해빙이 좀 심각하게 녹으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해빙의 면적, 그러니까 얼음의 면적이 이제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두께도 좀 많이 얇아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해빙의 이 두께는 우리가 이제 빙하의 건강을 갖다 나타내는 척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두꺼운 얼음은 단열재로 작용을 하면서 겨울에는 대기가 따뜻해지는 것을 막고 있고요. 여름은 햇빛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 북극 해빙의 두께가 심각하게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1년 6월에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잠시 좀 보고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네. 자, 이 연구팀은 2021년 6월에 북극의 해빙 두께를 보다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해빙에 쌓인 눈의 양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을 했는데요. 예. 북극해 랍테프해 카라해 축지해 등 세계 연안 해역의 해빙 두께 감소율이 기존 계산에 비해서 각각 70%, 98%, 110%더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심각하게 지금 북극 해빙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그리고 북극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연안 해역을 포함해서 6개의 해역이 있는데요. 이들 해역에서 해빙 두께의 변동성이 해마다 58%씩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빙의 두께가 얇아지면 더운 여름에는 더 녹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북극 바다에 떠 있는 빙하가 녹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는 육지에 있는 빙하도 많이 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린란드는 지금 대표적인 육지 빙하인데 그린란드 상황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빙하라면 저 바다에 있는 빙하, 그건 이제 해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육지에 있는 빙하인데 북극은 바다이죠. 북극해이기 때문에 이제 네. 해빙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린란드는 육지에 있는 빙하이기 때문에 이제 육지 빙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덴마크 기상연구소는 2021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린란드에서 녹은 빙하의 양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단 3일간 녹은 얼음의 양이 총 184억 톤이었다고 밝혔고요. 네. 이 중에 약 46%인 85억 톤은 27일 단 하루 사이에 녹은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녹은 얼음의 양은 2019년과 2012년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고 밝혔는데요. 네. 빙하가 녹은 지역의 면적은 지금까지 역대 가장 넓었다고 합니다. 네. 자, 최근 몇 년 동안 녹아내린 빙하의 양은 2000년 이전과 비교할 때 약 4배 더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1990년대는 매년 약 8천억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지만 2000년대는 1조 2천억 톤이 소실되었고요. 네. 2010년대에는 매년 1조 3천억 톤의 얼음이 녹아 사라졌다는 겁니다. 2021년에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양이 매우 많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2021년 12월에 미 국립빙설데이터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2021년 1년 동안 녹은 빙하의 양을 붉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파란색 실선은 1981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녹은 빙하의 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그린란드 빙하가 역대급으로 많이 녹았는데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는 30년 평균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녹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지구 온난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두다 보면 이 그 북극의 빙하와 이제 얼음들이 완전히 녹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기후 변화가 정부 간 합의체 있지 않습니까? IPCC 네. 워킹그룹 1. 이게 이제 2021년 8월에 발표했던 6차 보고서를 보면은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전 지구의 기온 상승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네. 앞으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이전에 최소 한 번 이상은 9월 중 북극 해빙이 거의 다 녹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세계기상기구는 2021년 10월에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서 북극의 해빙은 3월에 최대치였음에도 1981년, 2010년 평균을 밑돌았고 북극 전역 해빙 범위는 7월 상반기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각종 기후재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 국립과학원회보는 2021년 5월에 지난 140년 동안 그린란드 중서부 빙하의 융해가 급증한다면서 지구온난화의 재앙을 경고를 했는데요. 네. 이들은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그린란드 빙하가 이미 티핑 포인트를 지나갔을 수도 있다. 앞으로 용해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좀 암울한 전망이긴 한데요.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만약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는다면 어떤 일까지 좀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육지 빙하, 그러니까 그린란드의 얼음이 모두 녹아버리면은 지구 평균 해수면이 7m 정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거의 주요 해안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럴 경우 당연히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의 많은 지역이 다 물에 잠기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북극의 얼음 감소는 지구 온난화에도 아주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일례로 해빙은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50에서 90%를 반사해서 극지방을 차갑게 유지를 해주고 지구의 평균 기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인데요. 네. 해빙 면적이 감소한다면 결국 태양 에너지가 반사되지 못하면서 지구 표면에 그대로 태양열 에너지가 흡수되어 갖고 지구 가열화가 가속화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이와 비슷한 주장을 세계 기상기구 클레어 눌리스 대변인이 9월 초 제네바에서 열렸던 유엔 정기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그는 북극 기온 상승은 해빙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서 2021년 5월에 북극 해빙 손실에 대한 상이한 기후 반응을 설명하는 대기 피드백을 출간했는데요. 북극 해빙 손실이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의 결과로 북극만 아니라 중위도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뭐 북극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국토안보부 과학기술본부와 양국 간 사이버 보안, 국민안전 분야 공동연구와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인력 교류를 위한 공동의향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사이버 보안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 공동의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합니다. 또 스템 분야 학생들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기회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한국체육대학교와 교육 연구 분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학교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령 인구의 건강한 신체 운동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운동기술 개발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기물에서 금 회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최재우, 정경원 박사팀은 산업 폐기물에 투입하면 금 이온에만 반응해 내부 구조에 막힘없이 안정적으로 금을 회수할 수 있는 캡슐형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소재의 금 회수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99.9%이며 10번을 다시 써도 회수 효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코코넛 껍질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구 경북과기원 김회준 교수팀은 코코넛 껍질의 섬유에서 발견되는 특정 구조의 셀룰로스 결정은 앞전성을 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하는 공정을 거쳐 고효율의 앞전 에너지 하베스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코넛 섬유 기반 에너지 하베스터는 친환경 소재이며 LED 전구나 전자계산기와 같은 소형 전자기기의 전력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계적인 진동이나 움직임으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병원 중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면역세포 카티 치료제를 18세 백혈병 환자에게 투여해 치료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급성 백혈병 환자로 이전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으나 재발했고 이후 표적 치료제를 사용했으나 다시 재발해 더는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얻은 면역세포인 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하도록 유전자 조작한 뒤 환자에 다시 주입하는 면역세포 치료제를 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성범죄에 흔히 악용되는 마약 GHB 약물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과 시장성을 모두 갖췄다는 기대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용화까지 무사히 완주해서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